오늘이 5월 21일이네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원수 대표님 이제 축하드릴 일이 많아가지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도와주셔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근데 괄호 열고 살 네. 것인가. 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살은 리브가 아니고요. 바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뭔가를 쉽게 말해서 매수할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어떻게라는 거.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방법. 그리고 방법을 고민했으면 살은 뭐냐면 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행동이에요. 저희가 맨날 뭐 방법 고민하고 공부하면 뭐 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해야죠. 그렇죠? 질러야죠. 그렇죠. 너무 전문 용어인가? 아니 질르지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리면 이제 오늘 책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네. 저는 특히 이렇게 투자에 처음이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이신 분들. 아예 처음.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처음이신 분들. 음.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처음일 때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공부를 뭐 하냐면 이게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돼 있지? 주식은 어떻게 거래되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밸류에이션도 뭐 하고 PER이 뭔지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 투자에서 그거보다 더 기초는 생각, 관점의 전환이라고 봐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런 지식들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을 막 얻으려고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한 번도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계속 지식만 하다가 잘 안 된 다음에야 이제 내 관점이 틀렸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주식 공부도 하고 어떤 회사가 좋은지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투자에서 잘 안 돼. 그럼 내 방법이 틀렸나? 이제 거시경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매크로 막 공부해. 그러다가 역시 이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타다. 그러면서 차트 공부해요. 그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생각이 잘못했었구나. 한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근데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이전에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앞에 그 탈무드를 인용을 하셔서 네. 물고기를 주어라. 하루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네. 이 말씀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저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 뭐냐면 투자에서는 관점과 생각의 변화라고 봐요. 그걸 또 스스로. 그렇죠. 그걸 이루어져야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치. 제가 여기에 이제 광고도 있지만 네. 노다지 IR 로또 저도 보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요? 제가 지금 광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애널리스트를 20년 했다고요. IR 탐방 가서 노트를 직접 제가 쓰잖아요. 네네네. 제가 쓴 것 같아. 진짜요? 네, 너무 잘 정리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런 네. 정보나 지식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와 같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소화. 그렇죠. 이건 생각과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식재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소화 못하고 다 설사로 내보내면은 말짱 꽝이듯이 맞아요. 내가 소화하는 거는 내 신체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소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고난 게 있잖아요. 위장도 좋아야 되고 뭐 등치도 있으면 그럴 테고 그죠? 뭐 네. 지병이 있으면 어려울 테고. 근데 투자에서는 네. 생각은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갖춰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IQ하고 네네네. 투자 성과는 비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투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훨씬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또 예를 들어서 자산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지식도 중요하지만 꼭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한번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관점,
생각 음. 이걸 전환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먹던 거에서 본인이 그렇죠. 스스로 이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바꾸면 모든 정보와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가 자료라든가 정보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책에도 제가 비유가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사 실적을 봐요. 네. 회사 실적을 쭉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가 좋은 겁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회사가 좋은 겁니까? 뭐 누가 봐도 증가하는 회사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가지면 좀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막 귀엽고 막 크는 회사면 이상하게 매출이 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 내가 그 매출 오는 거 투자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를 보는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그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일반론만 받아들이면 뭐라 할까 어렵다. 투자도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초를 다 쌓을 때 관점이나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시는 게 질문이 중요하다. 네. 질문이 중요하다는 지적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의 어떤 예시도 네. 보여주시고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집 사야 돼요? 어디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답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숨이 턱 막혀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런데 그런 질문을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은 좋은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면 서울 지역도 빠삭할 거고 지역별 투자 전략도 빠삭할 거고 네. 내가 지금 전세로 가야 되는지 사서 가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10억 있으면 얼마 대출 끼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막 기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IR노트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탐방 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분은 한 분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고 네. 저는 사실 수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좋은 답을 얻어내려면 그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어야 돼요. 그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투자를 하실 때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4가지로 나눠요. 네. 왜냐하면 긴급하면서 중요한 질문.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거죠. 올해 저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을 살까요? 아니면 만기 연장을 할까요? 이건 되게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고 해도 네. 어쨌든 이런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 있죠. 네. 그리고 반대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질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뭐냐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질문들은요, 나중을 밀어놔요. 그런데 투자할 때는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요즘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막 할인해 준다고 그래. 예. 업자가 와서 그 사장님 이거 분양가 저기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30% 할인해 드릴게. 그러면 이제 고민되죠. 네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이 오피스텔 분양 받아야 되냐고. 이건 긴급하면데 어떤 질문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거주할 것도 아니고 지금 오피스텔 다 미분양 나는데.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근데 급한 거지. 근데 뭐 이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이거 절판. 그 난리 났어. 딴 사람이 체감 갑자기 어떻게, 예. 긴급한 게 중요하게 느껴져. 그러면 안 돼요. 긴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제 내 집 마련할 때도 자 분양받을 거냐, 네. 아니면 유통시장에서 내가 집을 매입할 거냐. 이 질문은 네. 긴급하지 않죠. 긴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 내가 무주택자인데 나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청약에 참여할 건지, 분양 아파트를 할 건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그 집을 살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긴급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답을 갖고 있어야 네. 부동산 시장도 볼 수 있고 내 집 마련 계획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책을 봐서든 유튜브를 보셨든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표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71페이지. 그 EBS 방송처럼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이제 사람들은 자문자답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 이걸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자답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길을 찾아갈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되게 이제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렇죠. 사람들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호 기자님 존경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예. 질문을 잘 하시잖아요. 기자 시절부터.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로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질문의 방법, 제가 말하시는 것도 제가 배우는 게 많거든요. 나도 질문을 저렇게 해야겠다. 아니, 제가 진심을 드린 얘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사실은 질문이 중요하죠. 최근에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뭐 미국의 대통령 왔는데 질문 한마디 안 하고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네네네. 궁금한 게 엄청 많을 텐데 많을 텐데 왜냐면 저는 왜 질문을 못했냐고 생각하냐면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을 골라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가 진짜 중요한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건 주식 투자를 잘 하시건 질문을 내가 뭐가 궁금한지 쫙 써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그중에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을 골라내서 그 답을 찾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 뒤에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물음을 같이 던져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일단 정답을 빨리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찍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부동산 강의라며 100만 원, 150만 원 내겠다고 찍어달라고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나 아니면 지금도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근데 그거 해야지 더 큰 돈 벌지 않습니까? 이쪽 전문가 바닥은. 근데 전문가는 돈 벌지만 그거를 얻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역설적으로. 뭐 주식도 이제 리딩방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그렇죠. 리딩방 가입한 사람들은 못 벌죠. 못 벌죠. 그러니까 그걸 찍어주는 사람은 돈 벌지만 그걸 찍임 당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셔야 된다. 참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다들 쉽고 편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느지 않으면 맞네. 사실은 제가 주식시장도 있었고 부동산도 하면서 부자들을 좀 볼 거 아닙니까? 뭐 기존에 물려받은 재산 말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질문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버핏의 포트폴리오,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다 분기별로 공개되는데 왜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물고기 잡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는 다시 또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어디를 사면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본성이 나왔네. 본성이 나왔네. 그래도 우리 이제 또 이제 주기적으로 뭐 시장 좀 점검을 좀 해봐야죠. 그럼요. 왜냐면 또 중요하죠. 이제 항상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또 피상적으로 그대로 보면 또 안 된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최근 기사 보면은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 실거래 가격 지수 보니까 3월 기준으로 158.7 해서 전월기로는 3개월 연속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6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절대적인 지수는 여전히 뭐 과거보다 높진 않아요. 네. 요쯤에 있는데 네.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네. 지금은 그래도 좀 회복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수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지수는 그쵸. 뭐냐면 호가 기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가격을 좀 높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호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튀는 것처럼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실제 매매가를 보면 한 가지는 명확하게 개념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요 삼성전자 주식처럼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모든 주식이 같은 가격에 거래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요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추세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추세. 방법은. 네. 근데 추세를 살펴보면 한 가지 추세는 명확해요. 뭐냐면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오,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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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횡보. 정체라고 전 표현할게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지진 않은데 이제 거래가 네. 증가했다는 게 사실 3월에 중요해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제 시장 상황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저희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봐야 미래 예측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네, 네, 네. 그래서 현재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 현재의 서울을 아파트를 중심해서 현황을 딱 정리해 드리냐면 하락하진 않고 있다. 그래서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거래량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도 나오셨을 때 서울 주 한 달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된다. 네. 뭐 700몇십 건이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월별로 한 3000 몇백 건? 3,400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어떤 의미예요? 절대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산 시장에서는. 추세가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건이 안 되더라도 네네네. 500건, 600건, 700건이면 의미가 있어요. 아. 네.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3,400건의 경로를 보면 1월부터 증가해요. 3개월 동안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은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3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추세적으로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가격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수요가 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책 열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참. 그런데 반면에 또 하냐면 수요만 증가하면 네.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공급도 증가하고 있어요. 아, 만난다. 그러니까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는 증가하지만 가격이 안 오르는. 대신 빠지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건강한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될까? 판단을 좀 하자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그 이후로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변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거나 네. 혹은 늘거나 수요가 줄거나 늘거나 뭘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변화잖아요. 예. 그래서 요 다음 변화는 네.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측 변화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거나 둘 다 감소하거나 이 세 경우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늘었던 게 작년까지 시장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가려나? 아, 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거란 아니고 예.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지금 수요가 어떤 수요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지금 공급은 어떤 공급이 증가한지를 알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면 올해 1분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4월까지 증가한 수요가 어떤 수요라는 거를 찾아내야죠. 아, 이거 광순의 복덕방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그렇습니다. 우등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주식과 다르게 독특하게 수요가 구분이 돼요. 네네네.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주식을 실수요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하려고. 아이 그것도 투자하려고 사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집에서 나 주식 써야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용이에요, 사용. 네네네. 나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써야지. 불쏘시개로 이런 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총 가서 의결권 행사하려고 사진 않으시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주식은 투자 수요만 있어요. 반대로 초코파이는 투자하려고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수요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야.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힘들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게 실수요인지 투자 수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를 봤더니 최근에 일단 갭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갭 투자는 감소. 그러면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30대, 40대, 50대의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수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저희가 집계한 건데 그러면 30대, 40대, 50대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산다는 건 실수요자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그 통계가 있는데 네. 전국에서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지역. 이거 흥미롭죠. 투자를 하려 어디 지방 어디로 갔을까? 아니 거주하는 사람 중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다주택자?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서울이요? 어디? 아니 이해 못하셨어요? 몰라요. 어려워요. 아니 이런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많을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많을까.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러면 서울이 많을까. 근데 언뜻 생각해서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주택자 많을 것 같으시죠?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서울 사놓고 지방 하나 사놓고.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서울이 원체 비싸니까. 그렇죠. 서울에 집 하나 있으면 지방에 또 사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지방 분들이 많아요. 지방 분들이 어딜 산다? 서울을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돼요. 근데 지역적으로 봤더니 부산과 울산이 가장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이나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 1분기에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부산하고 울산의 거주자가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호수는 줄어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투자 수요가 그렇죠. 많지 않다. 투자 수요가 지금 사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량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떤 수요다? 실수요라는 거예요. 투자 수요는 아니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가격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변하기 시작을 하면은. 근데 그런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왠지 이미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한데 작년, 재작년 시장을 놓고 돌아보면은 막 20억 하던 아파트가 14억에 거래될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고금리에도 용기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20억 하던 아파트가 14억 했다. 그래도 한 17억, 18억까지 왔대. 최고가는 아니지만 얼추 어느 정도 회복을 했대 이러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여기에서 투자 수요가 들어와 버리면 주식으로 말하면 저 정고점을 가거나 신고가 가는 거잖아요. 네.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되는 지금이 혹시 그 즈음 아닐까? 라는 생각.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좋은 질문이야. 그래요? 진짜. 진짜 오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래오냐님. 네. 근데 그게 네.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제가 너무 주식 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주식은요,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예. 수요가 붙을 때 사야 돼요. 거래량 늘어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개념 이전에 네네네. 수요가 증가할 때 사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할 때 사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 산다.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보세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공급이 증가할 때 절대 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팔아. 공급이 증가하죠. 그거 받아주면 안 돼. 왜냐면 계속 팔 거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래서 수요가 중요해요. 그거는 주식은 아까도 다시 돌아가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수요가 가격을 결정해 버려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수요가 붙지 않으면 계속 빠질 수 있다고. 맞아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부동산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때 사야 돼요. 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냥 전세를 넣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수요가 증가할 때 사자고 그러면 그게 대표적으로 2021년도였어요. 집값이 가장 고점일 때. 수요가 그냥 막 넘쳐날 때. 그렇죠. 이거 끝났네. 네네네. 서울 부동산 이제는 막 다 1억씩 되네 평당.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가 고점이었다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공급이 증가할 때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의 수요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상황으로.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는 게 어쨌든 실수요다. 그러면 실수요가 계속 시장에 남아있고 사면은 가격도 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오른다는 게 제가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실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실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가 없다. 네. 이유는 연간의 실수요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언제 한번 하신 말씀 같았는데 진짜 아예 집을 안 사는 무주택으로 있으려는 사람들은 아예 안 산다. 네. 그 사람들은 또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예. 2024년도의 실수요의 대표자는 2024년도의 무주택자 중에서 전세가 만기가 돌아오는 네. 가구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100가구가 돌아온다고 할게요. 100가구가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전세가 만기 돌아오면 대부분 고민하잖아요. 네. 내 집 마련해야 되나? 그죠. 아니면 계속 전세 살아야 되나? 그럼 그중에서 50명이 내 집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올해 수요는 50명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30명 샀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명 남은. 그렇죠. 상반기에 올해 실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에 무조건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공급이 증가할 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어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이 수요가 가격을 막 밀어 올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실수요기 때문에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다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파악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은 뭐냐. 지금 공급이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공급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근데 매물의 양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증가할 거냐. 예측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 즉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봤더니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아요. 장기 보유자들. 예. 혹은 다주택자들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왜 장기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이 원인 파악을 해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네. 장기 보유자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집값이 2배 올랐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분들이
거주가 조건이 있다면 양도세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순간 양도세 감면이 엄청나게 커요. 거의 그쵸. 80%. 네네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팔 것만 남은 거예요. 팔아도 이제 훨씬 남는다. 많이 올랐고 네. 세금도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세금 내면 안 팔잖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는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감면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매물 증가는 하반기에도 지속 남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매물을 내놓은 것이 후두두둑 다시 이제 회수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작은 지역별로는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집주인들이 뭐 그냥 복도방 전화 안 받고 뭐 이렇게 다시 걷어들인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곧 당장 이제 미국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물론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늦춰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네. 연말에도 또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 하고 하면 집을 내놓으려는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도 뭔가 좀 심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지금 내놓는 분들의 심리를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심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잖아요. 네. 하나는 매물을 걷어들인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줄면은 내가 매물 내놨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짜증나죠. 그러면 이제 매물을 걷어들인다. 예. 두 번째는 그냥 놔둔다. 네. 그냥. 어차피 뭐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세 번째는 예. 호가를 낮춘다. 진짜 팔려는 의지. 네. 이 세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데 네. 이 세 개 중에 뭘 선택하냐 확률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장기 보유자의 특성은 지금 왜냐면 아까처럼 두 가지 조건 하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이걸 팔아야 실현이 돼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전세를 끼고 살았으면 사실 큰 이득이 없잖아요. 집값만 그냥 오른 거지. 네. 팔아야 어쨌든 내가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집을 갖고 있으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5억 원에 내가 샀는데 네. 10억 원으로 올랐어요. 2배 올랐다가 지금은 9억 원 수준이에요. 네. 이런 수준입니다. 많이 벌었죠.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벌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돈을 잃었다고 생각할까요? 항상 인간은 최고점이 본전이죠. 심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억 갔었는데. 이분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떨어지고 내 집을 내놨는데 안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문 용어로 자산 처분 효과라고 해요. 이익이 많이 난 걸요 오히려 막 팔아요. 아, 네네네네. 주식시장이 똑같이 있죠. 맞죠. 수익률 뭐 70%에서 파는 거나 65% 파는 거나 일단은 뭐 막 팔아. 시장가로 던져지면. 오,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4월에 예. 제가 서울 아파트 중에서 2억 원 이상 예. 직전 거래 가격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인데 내 집을 안 보러 와.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됐어. 아, 내놓은 지 오래된 집. 그랬더니 확 낮추는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던진 거네요. 자산 처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어떤 주식을 네네네. 그거 9,000원으로 빠지잖아요. 네. 안 팔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딱 이제 책을 펴듭니다. 워렌 버핏 책을. 그럼 난 가치 투자자야. 그래, 난 장기 투자자. 오래 갖고 있다. 그래, 더 사자.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에 들어가요. 네네. 손실이 나면 그래요. 그렇죠. 팔 수가 없어. 예. 그런데 반면에 10,000원을 샀는데 20,000원 올랐어.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전화해. 대호한테. 대호야, 내가 오늘 술 한잔 할게. 살게. 만나서 술 한잔 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회사 가봤더니 20,000원 주식이 19,000원으로 떨어졌어. 아니면 18,000원으로. 그러면 대호한테 또 전화한다니까요. 대호야. 내 주식이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났다. 8,000원 벌었는데. 예. 인간의 심리 그렇죠. 나누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특한 투자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인데 그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장기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팔기 시작하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이미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던지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영끌한 사람들이 내놓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막 경매로 뭐로 막 경매로 가요. 네, 끝까지 버티다가. 네. 네, 안타깝지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고 막 집을 15년 들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거의 막 10억, 20억씩 벌었잖아요. 이분들은 조금만 빠져도 불안한 거야. 내가 그거 내 돈이었는데. 그래서 좀 이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여기서 더 조정받으면. 그런 현상들이 하반기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내가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면.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값 하락은 멈췄고 횡보 혹은 정체. 네. 근데 이제 지금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뭐 부진하긴 합니다만 기업 실적도 좀 올라오고 있고 코인 가격도 오르고 물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건축비도 오르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나? 예. 하여튼 다 오르는데 집값이라고 안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수준 절대 수준 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 뭐 2% 3%였을 때 지금 뭐 3% 수준이지만 집값이 매년 5%씩 올랐으면 문제 없죠. 근데 최근 3년간 거의 집값이 60% 70%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이 오른다는 거가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라기보다도 사실 떨어질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과 하나에 5만 원 그러면 안 사 먹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산 시장을. 그 말인즉슨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하려는 물량을 굳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제가 부동산에서 수요는 유효 수요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네네.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살 수 있는가. 근데 지금 그걸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살 수 있는가? 근데 사고 싶은가? 어.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라고 꼭 고개를 이제 끄덕거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강남 3구, 강남 집인데 물론 이제 어나더 레벨이고 어나더 월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도 강남 3구랑 특히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북 3구랑 가격이 굉장히 이제 차별화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많이 봤던 뉴스 같기도 하거든요. 똑같아요. 예. 갑자기 있던 현상은 아니고 항상 시장에 이렇게 변곡점에 있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야가 양극화. 그리고 양극화 더 심해진다고 초양극화. 그래서 이게 잘 안 먹힌 다음에 초초양극화. 이 얘기 자꾸 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없던 현상은 아니고 계속 이런 현상은 벌어졌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일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뭐 주간 변동폭 몇 주간 연속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데 가격 격차를 보면 예전에 뭐 한 5억 차이 나던 게 10억 차이 나고 15억 차이 나고 20억 차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일까요? 그런데 오를 때 보면요. 그 격차가 줄어요. 오를 때 네, 다시 시장이 오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절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오를 때는. 그래서 상승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절대액만 보면 막 강남의 아파트들이 워낙 규모가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10%가 올라도 예를 들어서 강남은 2억이 오르는 거고 강북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5억, 6억일 때는 6천만 원, 5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의 그런 차이지 예를 들어서 퍼센트지로 하면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절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건 뭐 당연하게 수학적인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락장에서는 강남집이 방어되고 상승장에서는 강북집이 레버리지가 되는. 그렇죠. 정확하게. 이런 네. 걸 근데 어떻게 써먹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누구나 다 강남에 살고 싶고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금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좀 넓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크게 격차가 안 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빚을 내서 강남물에 들어갈 생각 하지 마시라. 강남은 돈 벌어서 가시라. 무리해서 주택담보대출 막 10억 끌어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빠지는 강남 아파트를 사서 돈 벌 확률이 전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뉴스 그런 거 있죠. 어떤 유튜버가 뭐 현찰로 집을 샀다. 아니면 뭐 어떤 연예인이 저 한남에 있는 무슨 집을 팔았는데 20대 누가 현찰로 샀다더라 막 이런.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돈 벌려고 샀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산 거다. 그렇죠. 다 그렇고 싶죠. 근데 마음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쉽게 말해서 돈 벌려면 그 아파트들을 통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돈 벌어서 산 사람들이요. 그 아파트를 사서 돈 번 사람은 몇 안 되고. 그건 원래 또 있던 사람들이었을 네. 거고. 네. 그래요. 근데 약간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또 많이 갖고 계셨을 때 이걸 또 정리를 해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약간 이런 식으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 벌어서 가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로 벌어서. 네. 아니면 외곽이나 아니면 오를 때 사서 네. 그리고 계속 뭐랄까 팔고 그 이동하는 거잖아요. 뭐 갈아타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거기서 가면 돈 벌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면은.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다른 뭐 집들을 좀 처분을 해서 똘똘한 한 채로 좀 갈아타기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상황.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떨어져 있고 더. 여기 내가 팔 아파트는 떨어져 있고 예. 여기는 안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걸 팔고 여기로 간다?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전략은 그 반대였지만 저기 지방 거를 이제 거기서 올라오면은 이제 서울로 가고 강남으로 가야지 네. 계획은 했었지만 네. 지금은 그 반대인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이게 더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아타기는 집값이 오를 때가 가장 좋아요. 네. 근데 또 항상 원하는 집은 그 집값에서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 한 3억 모았니? 난 저거 5억 10억으로 간다. 부동산이 진짜 어렵긴 해요. 예.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시작하기가 좋아요. 무주택자들이 시작하기가 좋다. 네, 부동산 투자를.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뭐 세금 측면에서 조금 더 지역도 자유롭고. 그렇고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투자로 보는 순간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가 번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가까이 무주택으로 있다가 한 방에 그냥 청약 그렇거나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 집 마련 그냥 했을 경우. 정말 안 좋은 시장에서. 네, 제 책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2012년 13년도에 막 집값이 빠졌어요. 집값이 빠진데 그때 전세 살고 있었어. 어떤 분이. 네. 근데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세 가격 계속 오르고 하니까 지금하고 이제 유사한 상황이고 앞으로 올 상황이기도 한데 전세 가격 오르니까 뭐 좀 그런데 집값은 빠지니까 집주인이 그냥 여기 세택 싸게 사. 그러니까 무주택자잖아요. 네네네. 무주택자도 그냥 전세에서 샀어요. 빠지는 집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오히려 시장이 안 좋고 이럴 때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쉽다. 그리고 주변을 보세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무주택에서 그 출발을 기원합니다. 출발을 거기서 해요. 어떻게 저도 좀 무주택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또 이제 쉽지 않죠. 딸린 식구가 많아가지고. 또 더 많으시잖아. 그래서 무주택자가 투자로 시작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동산에서. 아하. 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요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실수요가 먼저일까요? 투자가 먼저일까요? 접근을 하는 관점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구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분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시든 투자 목적으로 하시든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투자로 보면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면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를 보게 돼요. 무주택자들이 산대, 뭐 또 투자자들이 산대, 또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대. 왜냐하면 나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요만 보여. 왜냐면 그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자로 보면 수요자들이 가격을 안 움직인다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파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지? 왜 다주택자들은 왜 집 팔려고 하지?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도 투자 관점으로 보면 시장의 변화가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해서 투자 관점으로 먼저 보고 모든 투자 관점으로 보셔라. 네. 내 집 마련하실 때도. 약간 이게 최근에 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아마 더 고민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걸 투자 시장에서 보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 언젠가 집값이 밀어올린다는데 그게 또 언제쯤이 될 거냐도 또 포인트고요. 요즘 뭐 전세 대란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 지수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집 대표 지수잖아요. 네. 52주 올랐거든요. 연속이요? 예.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엔 69주가 빠졌어요. 이 얘기는 안 하죠. 원래 그렇게 전세 가격이 막 아니 급등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도입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4년 차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 단어를 네네네. 유념해서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2020년도 7월과 8월에 임대차법이 도입되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이때 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 마치 이런 걸로 얘기해. 그래서 2024년 7월이 되면 난리 났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이제 순차적으로. 이미 순차적으로. 이미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 네. 6월에 예. 죄송합니다. 2020년 7월에 네. 8월에 이게 도입돼서 네. 그 전에 살고 계시던 분은 네. 그러면 이 청구권을 써서 언제가 만기였어요, 그럼? 24년 8월이요? 아니 2020년 8월에 네. 2년마다? 청구권을 쓴 사람 네네. 이미 왜냐면 기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사람. 예. 그럼 뭐 2년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 8월이잖아요. 네. 네. 이때 벌써 끝난 거예요. 이런 게 순차적으로 계속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쾅 터지는 게 아니다. 아니라고요. 이미 4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4년이 왜 지났냐면 이게 도입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쓴다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의 폭탄처럼 쾅은 아니지만 네. 점점 나오기는 할 거고 네. 그러면 이 전세 가격들도 하락세로 돌아설 요인보다는 상승세가 유지될 요인이 더 큰 거는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거를 4년으로 특정하지 말고 네. 계약갱신 청구권 1회권으로 볼게요. 1회권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거주하고 있으면 자, 그 티켓이 한 장 있어요. 네네네. 그럼 지금 얘기는 그 한 장 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네. 한 장 다 쓴 사람이 네. 이미 썼던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쉽게 말해서 전세를 올린다는 가정이잖아요. 네. 맥시멈 4년. 그렇죠? 아니 4년을 지우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해가 돼요. 티켓 한 장이라고 볼게요. 예. 한 장이라고 볼게요. 근데 티켓 한 장 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 있었다고. 그렇죠. 네. 있죠? 네. 4년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2020년 7월 전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은
한 장을 이미 썼어요. 음. 그게 시장에 계속 있어 왔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와도 임대인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69주째 떨어진 적이 있었다니까. 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갱신권이 그 시기가 와도 전세 가격은 하락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누적으로 69개월이 그러했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났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거냐? 아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2020년 7월 8월에 이게 도입되면서 그때 당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땡겨서 반영. 4년 동안 못 올린다니까 그때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욕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오르고 이 두 시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이때보다 전세 가격이 높냐? 아닙니다. 유사하거나 이때보다 낮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된 것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2024년 7월부터 큰일 났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은 되게 겁나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슈 몇 가지 좀 네.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최근에 그 사진 혹시 보셨어요? 그 대구 지역의 한 아파트 그 하자 보수까지는 아니죠. 그 뭐라 합니까? 사전 점검 가서 봤는데 주차장은 뭐 아직도 공사 중이고 네. 계단실 높이가 원래 2m가 넘어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계단을 막 깎고 있고 무슨 그렇죠. 난리도 아니던데요. 그 계단실은 불이 날 때 이용하고 네. 그런기 때문에 그 공조 일종의 아, 그런 거 차원에서 이게 충고가 높아야 되거든요. 좁으면 사실 공기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불났을 때 가장 하는 게 뭡니까? 밑바닥에 엎드려, 기어라. 예, 그러면 낮게. 뭐냐면 이게 연기가 숙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위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데 음, 그건 이제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도 이제 문제가 큰 거죠, 그런 게. 그 만약에 이제 사전 점검 때 건설사가 물론 이제 그 입주하려는 사람들 막 세세하게 다 잡아내죠. 요즘 그 또 대행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고 막 수십 개, 수백 개 잡아낸다고 하는데 건설사가 그럼 이거 어디까지 그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중대 보수 뭐 당연한 거고 아니 입주하기 전에는 모든 보수를 해줘야죠. 입주하기 전에는 네, 이게 그래서 그 무슨 뭐 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분쟁 그럼요. 풀리지 않을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입주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입주는 해야 되고, 잔금은 뭐 내면서 입주는 해야 그렇죠. 되고. 내왔던 거고. 그래서 입주한 다음에 고쳐주겠다, ES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골치 아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그 준공 승인 안 되면 입주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사할 스케줄이 다 있었는데 맞아요. 이 망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 사실은 이게 그 집을 분양받은 분들이 더 조급할 거 아니에요. 건설사야 뭐 분쟁하면 천천히 해결해주고 이러려고 하고. 그죠. 뭐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뭐 짐도 있고. 당장 들어가야 되고, 뭐 이자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이 집을 이렇게 내놓은 다음에 다른 데에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프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무슨 뭐 외벽이 뒤틀려 있고 막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게 뭐 진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들에서 유독 많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게 그런 상관관계가 좀 있긴 하는데 전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요.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택 공급이. 예. 막 전국에서 40만 이상이 막 아파트 주택 지어주고 이랬으니까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한꺼번에 공사를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건설사라든가 일종의 협력업체들 이런 기자재가 일종의 한계가 있어요. 이걸 캐파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1군, 2군 이렇게 쓰다가 약간 수익성 안 나오고 막 그런 데는 5군 업체, 6군 업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이럴 사람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숙련공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임금도 또 그 미숙련공들이 싸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일종의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렇죠. 그랬더니 막 철근도 빼먹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뭐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두 곳에서 누군가의 일탈로 일어난 문제면 작을 수도 있는데 구조적이니까 이게 더 맞아요. 좀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외국 건설사가 우리 못 봤잖아요. 우리나라 한계가 있으면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네네. 네. 또 그게 또 경쟁이 또 안 되죠. 내수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가까이에 들었던 건 이제 3기 신도시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미래 수요가 앞으로 당겨와서 집값이 오르니까 미래 공급을 좀 미리 좀 당겨오려고 사전 청약 제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뭐 실효성이 완전히 없었나 봐요. 일단 3기 신도시 자체가 착공이 좀 늦어지고 예. 계획대로 준공이 더 연기가 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걸 또 약속하기가 힘들었던 거로 전 파악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건 되게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20년, 21년 그 즈음만 하더라도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대세론이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질 않으니까 또 공급이 더 안 나왔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미래에 있는 공급, 아직 땅도 수용되지 않은 것까지 3기 시도시 이제 할 겁니다. 사전 청약도 먼저 할 겁니다. 했던 건데 결국 그걸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그러면 안 됐던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때는 미래 공급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네. 지금 무주택자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사실은 그게 무주택자가 시장을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었는데 그런 어떤 수요의 구분이 좀 안 됐다는 게 아쉬운 측면이 좀 있는 거고 지금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전 청약 제도를 없애면서 네.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전 청약 없을 게 그냥 미분양 아파트나 사. 뭐 이런.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 사면 어떤 뭐 지원책 이런 거. 그럴 수가 있고. 근데 그게 과거에도 미분양 주택이 얼마였더라? 뭐 한 10만 호 이상 있으면 그런 정책들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있죠. 근데 아직은 그걸 발동할 정도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 통계 자료들이 엄청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준공업 미분양 발표했는데 뭐 1만 1,000호였는데 2만 9,000호로. 그러니까 통계 자체를 못 믿겠다. 실제로 미분양은 훨씬 많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사가 지자체에 보고하면 지자체의 데이터를 중앙정부에서 취합을 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 맞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냥 살짝 숨겨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적극적으로 신고했다가 야 저거 미분양 많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공개가 되거든요. 그럼 한 100채 있는 걸 한 대충 한 60채만 신고해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내가 세금 깎아줄게. 아니면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한테 취득세를 감면해 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신고를 해야 네네네. 인센티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내가 적극적으로 신고해봤자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처벌이라도 하든지 거짓말했을 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축소 신고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5천 호 정도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업계에서는 일부 뭐 10만 호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뭐 지금 시장에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세요? 미분양 주택은? 그렇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PF죠. 네. 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는
어쨌든 분양은 했기 때문에 네. 조금씩 해소는 될 거예요. 근데 부동산 PF 중에 시작도 못한 PF들, 네. 땅만 갖고 있는 PF들이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브릿지노 상태에 있는 뭐 30조 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업도 진행 못하고 분양도 못했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PF도 얼마 전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뭐 새마을금고거라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240조 원인가요? 뭐 훨씬 더 많게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1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추진할 거 네. 아니면 이 완전히 그냥 손실 처리해 버릴 거. 그거는 어떻게 대책은 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그게 근데 거기다 일반적인 네. 방법인데 네. 그건 이제 부동산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온 거야. 예? 네. 제가 부동산의 특성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용 가치가 있다고 했죠. 네네네.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은요, 옥석을 가려서 석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시장은 자동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좀 낭비일 수 있는가? 석은 돌이니까 그냥 완전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 들었듯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어서 석을 지원해 주면 옥은요 자동적으로 자기네끼리 살아요. 네네네. 자기네끼리 사는데 왜 거길 지원해 줘? 네. 석을 오히려 살리는 게 옥을 더 빠르게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거하고 우리가 혼동될 수 있냐면 야 모랄 해저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자기네가 비싼 땅 사놓고 석을 그거를 정부가 사주거나 도와주면 되겠느냐. 대신 중요한 건 싸게 사오면 돼요. 예. 싸게 사오면 된다. 그래서 석을 먼저 싸게 사오는 방법. 석을 먼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부동산에서는 되게 필요하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 실패한 사업자가 있는 거를 뭐 걔네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싸게 사오고 여기에서 제대로 그거를 완성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 구조 조정을 해요. 기업이 10개가 있는데 옥석을 가려요. 네. 그래서 5개의 좀비 기업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5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입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사용 가치가 있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옥은요 일단 그래서 석을 구조조정 해줘야 돼. 퇴출이 아니라 지원해주고 싸게 사오고 여기에 자금 지원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살아난다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회사는 옥과 석을 같이 갖고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네. 그저 다 어디 뭐 알짜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 있을 테고 다 석만 있을 때가 어딨어. 네. 그렇기 때문에 석을 조금 지원해주면 자동적으로 회복하게 돼 있어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한심한 거지.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위험이 또 반복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PF라는 걸 이번에 그 정부 대책 발표할 때도 금융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금융당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일종의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이. 은행, 뭐 보험사, 증권사, 뭐 제2금융권, 뭐 네. 조합들 네. 이런 데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융의 관점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하고 시행사들이 난리 났네. 어떻게 그게 석만 그렇게 옥석을 갈아서 하면 우리 다 망한다. 오히려. 아하. 그 접근부터 잘못된 거네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알아야죠. 그리고 사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구조조정을 제대로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금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만 잘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옥은 자동적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럴 해저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그들한테 싸게 사서 역경매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쪽에서 완성을 해버리고 공급은 또 공급대로 이루어지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땅을 내가 1조 원만 사줄 거야.
대신 선착순이야. 선착순인데 많이 싸게 갖고 오는 사람만 내가 사줄게. 역경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서로 급한 사람이 있어 서로 낮출 거 아니에요. 내가 1,000억에 사왔는데 400억이라도 주세요. 뭐 그렇죠. 이렇게. 급한 사람일수록 가격을 더 낮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한편에선 그 가져온 데는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면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이제 좋아지겠네. 여기서 발목 잡지 않으니까. 4등급, 3등급이 개선됐는데 1, 2등급이 개선 안 되겠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의 땅을 사고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사람이야. 지금 땅이 널려 있어요. 네. 그 여기 막 옥석 가려서 다 망한데. 그러면 이거 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고 싶은 땅 중에서 10개 중에서 제일 나쁜 땅이 해결이 됐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유가 생기죠. 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조급해지지. 나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저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걸 사야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10개 중에서 좋은 것도 사고 싶었어. 근데 나쁜 것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야 너도 얼마 안 남았어. 너도 싸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쁜 거를 사갔어. 그러면 이제 그럼 나 이거 좋은 거 사야겠네 빨리. 그쵸, 나쁜 거가 누가 사갔으니까. 빨리 도장 찾으러 가야죠. 또 우리 그 부동산 이슈에서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진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집값의 최고의 호재일 줄 알았던 GTX. 지금 A 노선 물론 이제 일부긴 합니다만 개통이 됐는데 이게 예측한 수요의 절반도 안 타더라 사람들이.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 GTX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던 건지 아니면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를지요. 좀 이런 측면이 있고 환승에 대한 어려움이 크니까 예. 수석까지만 갈 수 있고 동탄에서 수석만 뚫린 거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나 회사 다니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환승이요. 연애도 환승이 힘들지만 출퇴근도 환승이 싫어요. 차라리 한 버스를 오래 하고 가는 게 낫지. 그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1, 20분 더 가도 그치. 앉은 자리에 자면서 가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TX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환승 때문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환승을 안 하려면. 삼성역까지 뚫리려면. A 노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것만 일단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프라가 새롭게 뚫릴 때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언제 수요, 즉 투자 수요가 가장 많이 붙냐면 그게 발표되고 착공하는 시점. 초반에. 이때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막 사요. 관심도 많고. 주식이랑 똑같네요. 똑같죠. 뭐 신규 사업 한다고 막 발표하고 막 이럴 때 사실 주가가 더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실적 좋다고 소문 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근데 막상 실적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세론. 그래도 당황스러워 근데 네. 왜냐면 나 실적 좋을 거라고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빠져. 왜 이러지? 선반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근데 부동산은 약간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당장 선반영돼서 막 가격이 빠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오르기는 힘들고 앞으로는 사실 그것 때문에 뭐랄까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GTX가 발표됐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 호황의 거의 끝자락.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수요 분산 막 이렇게 하려고 집값 진정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항상 그래요. 근데 그때가 부동산이 정말 막 이제 뜨거웠을 때였고 네. 거기다 GTX라는 호재. 뭐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 선반영도 엄청 땡겨온 거네요. 그렇죠. 미래의 가격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되고 이런데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니냐. 그걸 다 반영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프라이스, 가격이다.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예측 투자라는 책
가지고 콘텐츠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그 PI 개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네. 얼마의 실적과 어느 정도의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아는 게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 개념인데 그렇죠. 부동산도 비슷한 거네요. 똑같죠. 왜냐면 투자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GTX가 어디까지 반영이 돼 있고. 그렇죠. 아, 그런데 기대는 빨리 반영되지만 실망은 천천히 반영되고 부동산은 특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GTX도 거의 웬만한 노선들은 다 발표가 됐죠. 네. 그러면 그 주변의 집값은 그 GTX 노선도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 발표가 됐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막 또 GTX 선 그려가면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다 알려진 사실들은 이미 가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모르는 사실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GTX 어떤 특정 역에서 20분 거리냐 10분 거리냐는 이 실수요자한테는 중요하겠지만 네.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게 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중요합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투자로 사놓으면 20분도요 역세권이라고 막 그래요. 도보로 버스에서 20분인데. 엄청 빠른 걸음으로 막. 그러면 그거는 그 가치의 그 관점이 다른 거죠. 투자로 이게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막 그 오를 때 보면은 다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뭐 화제되고 있는 무슨 서반포 막 이런 이름. 다 반포야. 북반포. 강북에 있으면 북반포. 그래서 전 낯살이 그러면 다 그냥 다 압구정으로 가자. 압구정, 옆구정, 다 그냥 압구정, 다 압구정 동으로 가자 그냥. 옆 압구정. 그냥 압구정시 이렇게. 그래서 그 메가시티 얘기 나온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다 서울시로 가자. 다 서울로 가자. 낯살이 그냥 그 먼 길 돌아가지 말고 야 압구정으로 가자. 한 방에. 다 서울시 무슨 뭐 서초구 어떻게 하고 돌아가지 뭐, 말고 왜 반포에 들렸다가 가. 압구정으로. 근데 이게 되게 뭐 솔직히 뭐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 이게 되게 씁쓸해요. 아파트 이름 하나 때문에 가격이 좌우가 되고 브랜드 때문에 좌우가 되고 길 하나 차이로 가격이 또 뭐 엄청 차이가 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더 존재하잖아요. 생각만 하지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얼마나 시장이 저는 어쨌든 균형 뭐 일시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균형을 찾아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일종의 현혹해서 누군가 속을 거야. 계속 우리가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주식에서도 결국에는 이 가격에 누군가 더 높은 가격에 바보를 찾는 일이다. 근데 부동산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 바꾸면 더 큰 바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점점 아파트 이름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근데 우리나라 이것도 일종의 문화가 됐는데 결국은 다 파크고 다 리버야. 그렇죠. 뭐 파크, 무리버, 뭐 둘 중에 포레스트. 하나밖에 없어요. 예. 파크, 다 리버, 그죠? 센트럴 파크. 우리나라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공원. 예. 어디든 중간에 공원이 있으니까 다 센트럴 파크죠. 뭐. 진짜 웃겨. 뉴욕의 센트럴 파크. 뉴욕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또 요즘에는 그 컨소시엄으로 건설을 하잖아요. 세개 건설사가 참여하고 그러면 세개 건설사 브랜드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요. 대표님 사시는 동네는 이름이 긴가요? 아니요, 그냥 전 마을이에요. 그래요. 마을이. 그럼 약간 일기 신도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옛날에 그런 이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신도시. 오늘 이광수 대표님하고 사실 좀 이야기할 게 정말 많기는 한데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자주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미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지 않아도 뭐 이미 그 온라인 서점 1등도 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거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그냥 온라인으로 사면 된다. 저희가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다른 데서 살 방법은 없다.
뭐가요? 이거를 뭐 온라인 서점이나 서점에서 사셔야지. 아, 네네. 다른 데서 사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이제 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했고요. 광순의 복덕방 아이고, 이광수 대표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